안녕하세요. 커먼라디오 김도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완주군의 이장님들이 제주도에서 추태를 부려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뉴스 보셨습니까? 진짜 전국적인 망신입니다. 완주군 이장 46명이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도로 지역 핵심 리더 정책 연수를 떠났는데, 거기서 이장 한두 명이 연수 첫날부터입니다. 여성 가이드에게 계속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했다는 겁니다. 안 건드릴 테니까 제발 숙소에서 술 한잔 하자. 네네, 네 생각만 나더라. 내가 너 좋아해도 되지 않냐?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멘트들을 날리면서 슬쩍슬쩍 신체를 접촉하는 일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심지어 이 여성 가이드가 이 연수에 동행한 완주군 공무원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공무원은 이런 이장들의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시골 아저씨들이 다 좀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망신입니까? 지역 핵심 리더라는 명목을 달고 국민들 돈으로 놀러가서 추태 부리고, 이걸 관리해야 할 공무원은 시골 아저씨니까 봐달라고 하고,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소위 지역 핵심 리더들 의식도 균형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커먼라디오 오늘 방송도 전북 CBS 노컷뉴스 유튜브 채널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커먼! 와우. 먼저 6개의 주요 뉴스로 전북의 오늘을 읽습니다. 커먼라디오 핫6.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전북개발공사 서경석 사장이 끝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의를 수용한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개발공사 사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회는 서 사장의 사퇴는 만시지탄이라며 다음 달로 예정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는 검증된 인물이 추천돼야 하고 청문회 과정도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운임제 업종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도내에서도 2천여 명의 화물차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했죠.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소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주 일부 시내버스가 감차 운행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수소 확보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어서 버스 이용객과 수소차 운전자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어젯밤 월드컵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선전하면서 무승부로 승점 1점을 확보했죠. 도내에서도 거리 응원이 곳곳에서 펼쳐졌는데요. 전주대학교 대운동장과 익산시 영등공원, 군산시 나운동 공영주차장에 시민들이 모여 열띤 운동을 보냈습니다. 지자체 안전요원과 경찰, 소방인력이 현장에 배치돼 안전 상황을 살폈고요.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지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우범기 전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우범기 시장은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었지만 검찰은 우범기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임신 중절약을 먹고 조선한 영아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월 8일 밤 6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 화장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변기물에 빠졌으나 구조하지 않고 30분 동안 방치해 죽게 한 친모 27살 A씨와 친부 43살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진 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커먼라디오 핫6 아나운서 양송이었습니다. 전국적인 화제를 모은 도내 사건 사고, 그 내용과 행간을 들여다보는 시간 사사건건. 오늘 다룬 이슈는 지금 아주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뭐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익선농협이 최근 생크림 치즈 찹쌀떡을 출시했어요. 출시 3개월 만에 무려 55만 개나 판매가 되면서 소위 대박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이 떡을 먹으려고 새벽 5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 대박 상품을 두고 원조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에 위치한 소부당이라는 업체가 이미 2019년에 자신들이 제일 먼저 만든 찹쌀떡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내용 취재한 전북 CBS 김대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떡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생크림 치즈 찹쌀떡 저는 못 먹어봤어요. 사실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드셔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인이 선물을 해줘가지고 감사하게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생크림 치즈 찹쌀떡이 무슨 맛일지 아예 상상이 안 돼요, 사실. 네, 어떠셨어요? 이게 굉장히 카스테라 가루가 겉을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생크림이 있는데 그 생크림도 치즈 맛이 좀 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맛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 이제 뜯은 자리에서 한 5개 먹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요? 네. 아 그러면은 찹쌀떡인데 그 뭐지? 팥은 안 들어 있어요? 네,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오로지 생크림과 치즈 맛과 카스테라 맛이 나는 그런 찹쌀떡입니다. 이게 같이 난다는 말이죠. 생크림 맛과 치즈 맛과 카스테라 맛이 동시에 나는 찹쌀떡.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이렇게 뭐 빠르면 새벽 3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떡푼런이라고 예, 명품 가방 등을 이제 오픈하자마자 사가는 뭐 오픈런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떡을 적용해서 떡푼런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장명 센스가 진짜 엄청납니다. 어쨌든 훌륭한 지인도 드시고 이 생크림 치즈 찹쌀떡도 드셔보시고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두고 이제 레시피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네, 지난 21일 소부당 대표가 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찹쌀떡 원조 논란을 제기합니다. 요약하면 2019년에 먼저 자신들이 식약처에 등록했고 자사 공장장이 익산 농협으로 이직하면서 레시피를 훔쳐갔다는 주장입니다. 있을 법한 얘기예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소부당은 진짜 속이 썩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해당 자료를 파악을 해봤는데요. 실제 소부당이 2019년 6월 식약처에 해당 찹쌀떡에 대한 품목 제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익산 농협은 2022년 6월에 제출하고요. 품목 제조 보고서가 뭐예요? 해당 음식에 대한 원산물, 뭐 치즈가루 등 같은 게 되겠죠. 쉽게 아. 말씀드리면 이력서 같은 겁니다. 음식에 대한. 아 찹쌀떡 하면은 뭐 경력상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원산지를 썼었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아 구성품이 이제 싹 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소부당이 먼저 지금 생크림 치즈 찹쌀떡에 이제 구성을 쫙 다 써가지고 품목 제조 보고서를 식약처에 냈다면 원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재료가 조금만 달라져도 아예 다른 상품처럼 품목 제조 보고서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계시는 특허와는 아예 별개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품목 제조 보고서만으로는 원조로 인정받기가 어렵군요. 그럼 전 여기서 지금 살짝 궁금한 게 지금 소부당의 2009년 6월 품목 제조 보고서하고 익산농협의 2022년 6월 품목 제조 보고서는 똑같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소부당 공장장이 익산농협으로 이직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네, 소부당은 2019년부터 찹쌀떡을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 익산농협 떡 방앗간 단체 사진을 보고 이제 자신의 직원이었던 공장장 A 씨를 이제 소부당 대표가 발견을 했다고 해요. 2021년까지 소부당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익산농협으로 갔다고 이제 확신한 거죠. 사진으로 발견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소부당 대표의 주장으로는 공장장이기 때문에 모든 레시피를 자신이 다 전수를 해줬고 이에 따라서 그 공장장이 익산 농협으로 2021년 옮겨가서 이 모든 레시피를 표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익산농협은 뭐라고 하나요? 그 공장장 A씨가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하지만 단순 파트타임 직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기술 개발팀에서 이 떡을 출시했고 A씨 그러니까 공장장은 떡고무를 묻히는 단순 아르바이트 직원이고 절대 상품 개발에 개입할 수 없는 위치라고 설명을 합니다. 실제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가 오후 3시쯤 됐었는데 이제 그 공장장과 통화를 하고 싶다 하니까 파트타임 직원으로 이미 퇴근을 한 상태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공장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파트타임 직원으로 이직하기는 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익산 농협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소부당이라는 그 영세 소상공인보다는 훨씬 크니까요. 이제 또 대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또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파트타임이어도 파트타임이 이제 또 나중에 또 정규직 전환될 수 있는 정규직 전환도 또 있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각자의 주장이 또 일리가 있어 보여요. 익산농협은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이 기술 개발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익산농협 측은 2017년부터 이 찹쌀떡 기술을 돈을 주고 배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찹쌀떡이 뭐 얼마나 대단해서 2017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가서 배웠다는 거죠? 네, 기술 이전 계약서를 저희 취재진에게 실제 보냈습니다. 자신의 직원을 파견해 제품 기술,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 찹쌀떡 기술을 배워왔고 이에 따라 조합 사람들에게 곧 출시할 예정이라는 그런 문구가 담긴 홍보 책자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 배워왔어요? 뭐 위치는 따로 나와 있진 않았고요. 해당 찹쌀떡에 대한 기술 계약을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수받는다는 체결 계약서가 있고 뭐 기술 이전 내용에는 떡 제조 포장 등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담겨 있는 계약서였습니다. 상대방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갑과 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럼 이 기술 이전 계약서에 이 찹쌀떡에 대한 이 기술이 구체적으로 좀 담겨 있는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찹쌀떡이 이 지목된 찹쌀떡이 맞는지는 또 따져볼 문제긴 하죠. 이 떡이 그 떡인지는 또 따져봐야 되는군요. 네, 어쨌든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은 좀 인정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017년에요. 만약에 익산농협 말이 맞다고 하면은 익산농협이야말로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익산농협은 이제 전화 통화에서 겨우 이제 대박을 터뜨린 상품 하나가 나왔는데 이렇게 의혹이 제기돼서 자신들이야말로 굉장히 몹시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첨언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이 떡뿐만이 아니잖아요. 되게 유사한 것들이 많았는데 예전에 보니까 배떡이었나? 떡볶이도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 맞습니다. 예전에 혹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덥죽이라는 음식 기억하세요? 네, 기억합니다. 이거 언론에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대기업이 따라 소상공인 그 가게에 있는 그 죽 레시피죠. 맞습니다. 그 죽 레시피를 따라해서 상품으로 출시하고 그래 덥죽은 망하게 생겼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 네, 정확합니다. 그때도 이제 백종원 씨가 방송에서 레시피를 만들어서 소상공인에게 전수를 방송을 통해 하고 그 음식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한 업체가 상표를 베껴서 특허를 등록해버려서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또 최근에는 배떡이라는 업체가 한 로제 떡볶이 레시피를 뭐 표절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매번 이제 반복되는 문제기는 한데 저는 이런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가 이 레시피를 만들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잘 나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네. 홍보 업체를 잘 만나거나 진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뒀다가 나중에 특허나 이런 걸로 뺏기고 망하고 조금 시간과 또 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보고 하면은 참 좋을 텐데 왜 그럴 여유가 없으실까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어떻게 조사해 보신 바에 의하면 법적 장치가 좀 좋은 게 있던가요? 레시피 진실 공방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적 근거는 굉장히 미비한 실정이에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이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이 됩니다. 뭐 연극, 미술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기능적 설명 또는 아이디어에 해당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현행 저작권법은 음식 조리법을 창작물의 결과가 아니라 창작의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거죠. 그래도 특허 출원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리법을 개량화해 특허 받을 수 있긴 한데요. 이 업계 설명을 들어보면 심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특히나 이제 특허 출원을 하면 조리법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건 사실상 자신들의 영업 비밀을 세상에 공개하는 셈이니까 또 그런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기서 참겠습니다. 복잡한 문제인 거는 맞아요. 특히 이제 음식 업계에서는 자신들의 레시피가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이게 딱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특허를 출원하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약간 전통적인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법적 장치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라서 좀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취재한 김 기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식에 대한 굉장히 핫한 음식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 사람들의 니즈는 계속 높아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명확한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뭐 특히 이를 주관하는 농림부나 해당 부처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북 CBS 김대한 기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